네, 안녕하세요. 비욘디에서 준비한 시사 이슈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 눈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인공 눈물 사용법에 따라서 우리 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 주진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의료원 광명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안과에서도 망막을 좀 전공하고 있고 이전에도 비욘디에서 망막 관련된 질환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주제로 강의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만한 주제일 것 같아요. 네.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이 인공 눈물을 쓸 때 한 방울 혹은 두 방울 정도 꼭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썰어라고 이야기는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대학 병원 안과팀에서 연구를 해서 증명을 하셨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희도 뭐 이제 연구로 밝혀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쓰실 때 좀 몇 방울 따라서 버리라고 쓰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 논문을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꽤 흥미로운 주제로 연구를 잘 발표하신 것 같고 덕분에 이런 것들이 좀 뭐 인공 눈물을 사용하실 때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논문에 나온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림들 보니까 와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숨어 있었다니 약간 싶은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보시면서 새로운 것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또 안과 교수님 또 망막 분야의 전문 교수님이 나오셨으니까요. 관련된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후에 아니면 강의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학님이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재밌게 시청하시겠다 얘기해 주셨고요. 김수기님, 백조님, 고정현님 감사합니다. 네, 인공 눈물 쓰시는 분들 겨울 되니까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래서 환자분들도 실제로 눈이 건조해서 뻑뻑하거나 아니면 통증을 호소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뿌옇게 보인다는 증상 같은 것들을 호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진료실에서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눈물이 많이 말라서 건조한 걸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 일단은 뭐 인공 눈물 처방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긴 한데 또 이런 오늘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인공 눈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인공 눈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또 건조증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공 눈물 속에 정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지 연구 한번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발표된 논문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구독자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마 지난주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공 눈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좀 실제로 발견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체 내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을 확인하고 좀 저희 안과 교수님들끼리도 좀 신기한 내용이라서 공유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논문은 이제 컨택트 렌즈 앤드 안테리어 아이라고 하는 저널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린 논문인데 이 저널 같은 경우는 꽤 임팩트 팩터도 높고 우리가 또 인용도 많이 되는 훌륭한 논문으로 피인용되는 지수를 봤었을 때 상위 10% 이내에 들어가는 훌륭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었을 때 이 연구는 꽤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고려대학교 안과팀에서 연구를 잘 진행해 주셔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연구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공 눈물 속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연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인공 눈물에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검은 점 하나는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로 다양한 사이즈가 나타나는데 뭐 작게는 5 마이크로미터부터 크게는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형태 자체도 투명한 형태들도 있고 좀 불투명한 형태들도 있고 또 동그란 모양도 있고 이런 섬유와 같이 좀 길쭉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좀 간단하게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 눈물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인공 눈물 5종을 시행했다고 논문에 밝혀져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5가지 중에 2가지는 이제 우리가 다회용으로 된 병으로 된 용기에서 사용한 것을 2가지 썼었고 3가지는 이제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다회용 중 2가지 중 1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제품 자체에 20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이제 필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생각나는 제품이 1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시나리오를 짜서 이게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공 눈물의 첫 번째 방울을 모으고 그 다음 나머지 잔량을 모두 모아서 이제 분석한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2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첫 2방울은 흘려버리고 남은 인공 눈물만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 2번째 시나리오고 3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 눈물의 절반을 버린 다음은 남은 인공 눈물을 모아서 이렇게 연구를 3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실제 검출된 검출량을 보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번째 방울에서는 약 30ml당 0.5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고 그 남은 인공 눈물에서는 30ml당 0.75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첫 번째 2방울을 버리고 남은 인공 눈물에서 모았었을 때 약 30ml당 0.14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어서 사실은 이 2가지만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3번째 같은 경우는 절반을 버리고 난 인공 눈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봤었을 때는 검출된 바가 없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 눈물을 사용할 때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를 통계로 1년 동안의 연간 미세 플라스틱 노출량을 계산해 본 것인데 시나리오 1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방울에서 우리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1년 썼을 때 한 18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고 보고 있고 하루에 4번 정도 썼을 때는 73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방울이 아닌 남은 잔량을 썼을 때 역시 약 27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2방울을 버리고 나서 저만을 하게 되면 이 정도가 1년에 50개에서 200개 정도로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나리오 3 같은 경우는 검출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공 눈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었는데 뭐 기존의 이제 다른 생활용품과의 좀 비교를 해서 좀 본다면 미국에서는 이제 PPCP라고 해서 개인 이제 약품이나 뭐 개인 위생용품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좀 이번 연구를 좀 보면서 놀랐던 게 일회용 마스크가 생각보다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스크 한 개당 약 800개에서 160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안용 쓰는 클렌징 폼 같은 경우도 1g당 한 15개, 35개 정도, 그리고 칫솔의 경우에도 한 개당 30개에서 120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에 뿌리는 구강청정제 스프레이에서도 마찬가지로 1ml당 0.2에서 많게는 3.5개까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강 위생 제품을 썼었을 때 연간 약 48,000개, 세안제에서는 연간 4,500개에서 많게는 94,500개까지도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봤었을 때는 어쩌면 인공 눈물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런 내용을 좀 보고 나서 제가 비욘디 채널에서 이제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좋은 강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런 강좌들을 좀 참고하시면 어쩌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공 눈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개인 약품보다는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이 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 연구에서는 이제 30ml당 이제 1.25개 정도가 우리가 관찰되기 때문에 실제 다회용 인공 눈물은 뭐 적게는 5에서 10ml 정도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통당 약 계산해 보면 한 0.1에서 0.2개 정도 들어있겠구나. 일회용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0.5ml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관당 한 0.01개 정도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계산한 거라서 생각보다는 적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 약품보다의 차이점은 크기가 작다는 게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 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것에 반면에 이제 인공 눈물 속에서 우리가 관찰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눈물 속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제 혈관이나 눈물샘 경로를 통해서 점신에 흡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 같이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장기를 관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것 같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소화기나 호흡기, 생식기, 신경 조직 등 장기 등에 침투를 하게 되면 이제 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 유전자 변형, 생식 기능 장애, 심한 경우에는 바람까지도 유발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 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인공 눈물을 뚜껑을 열 때 그 열 때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단은 딸 때 제품을 아래로 여는 것이 이제 위로 여는 것보다는 노출이 감소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이 시각처에 뚜껑을. 맞습니다. 시각처에서는 위로 따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오. 본 연구에서는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따는 걸로 우리가 검출을 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아래로 따는 게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열어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되는 감소하는 게 좋고, 그리고 2방울 이상 버려라. 뭐 절반 이상 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좀 이렇게 어쨌든 2방울 이상, 많게는 네. 절반 정도 버리는 게 연관 노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인공 눈물을 사실 좀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또 보다 보면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오남용을 줄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인공 눈물을 보관하실 때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온도의 환경이나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좀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진 권장 사용 기간을 잘 준수하고, 또 보관 역시 정해진 온도, 정해진 뭐 직사광선 피한다든지 그런 보관 방법을 준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기를 만들 때 아직은 식약처에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진 않는데, 우리가 좀 식약처에서도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좀 관리 감독하실 때 미세 플라스틱의 허용 농도 한계를 좀 설정을 하셔서 좀 안전하게 우리 이제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쩌면 제약회사에서 생산을 하실 때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게 미세 플라스틱 허용 농도를 좀 낮게 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어쩌면 그런 것들이 좀 환자분들께 또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좀 홍보나 어떤 구매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 먼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일회용기만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다회용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용기 자체 안에서 이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플라스틱 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세안제라든지 치약에도 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뭐 지금 있는 생수 페트병에도 사실은 그런 게 좀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꼭 일회용 아니더라도 다회용에도 그런 게 좀 나와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용 용기 중에는 필터가 있는 제품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물론 필터 사이즈가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좀 충분히 다 그게 거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큰 미세 플라스틱은 거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근데 궁금했던 게 식약처에서의 기준과 왜 논문에서 말하는 기준이 좀 다른 건가요? 또 그 식약처에서는 한두 방울 정도만 버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식약처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거꾸로 따고, 그리고 또 2방울 이상 버렸었을 때 이제 아주 유의하게 그 미세 플라스틱 검출 농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또 그런 사용 기준이 좀 변경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절반 정도 버리면 아예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다 버려야 되냐고. 네. 네, 절반 버리고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절반 버리면 아까우니까요. 네. 그래도
그 다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제품들에 비해서는 네. 적게 들어있는 편이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조금 안심하시고 2방울만 버리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논문 연구를 디자인하실 때도 2방울 이상 버리면 이제 통계적으로는 우리가 유의하게 준다. 줄기 때문에 그 정도면 연간 노출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한 번 썼을 때 50개 정도니까 사실은 거의 적은 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안과 교수님이셔서요. 면봉이나 치약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검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질문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저희 눈 건강 지키는 방법. 아까 또 말씀해 주시기를 미세 플라스틱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도 뭐 네. 줄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오남용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좀 저희가 슬기롭게 이런 그 인공 눈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지 질문 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암에 걸리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사실은 뭐 이게 확실하게 딱 정해진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세 플라스틱이 뭐 암을 유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보고가 된 바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암 환자들의 장기를 이제 우리가 뭐 척출했었을 때 그 장기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고, 실제로 안과에서도 이제 이거는 중국에서 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그 눈 안에 이제 유리체 수술이라고 그래서 망막 수술할 때 그 안에 있는 이제 유리체들을 제거해 보니까 그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실제로 검출이 되더라. 그런 것들이 눈 안의 염증이나 뭐 안압의 상승이나 아니면 이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행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 장기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변형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발암 물질도 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사실이긴 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망막 분야 전문이시기도 하셔서요. 네. 들으시다가 망막 관련된 질문들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나제이제이님께서 미세 플라스틱이 각막에 상처를 내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세 플라스틱으로는 각막에 상처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사이즈도 크기도 작고 또 그 자체가 그렇게 단단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10마이크로미터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걸로는 각막에 상처가 날 것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 연구에서 네. 그 콘택트 렌즈도 많이 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콘택트 렌즈 낀 상태에서 인공 눈물을 했을 때 뭐 플라스틱 흡수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이제 논문에 쓰시는 교수님께서도 이제 제한점으로 두시고 뭐 네,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연구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컨택트 렌즈 착용한 상태에서 눈공눈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엄청 많으시죠. 네,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상상으로는 덜 흡수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큰 아닌가요?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나제이제님이 아까워서 한 방울만 버리고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안전하게 2방울 버리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양치기 소녀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먹은 미세 플라스틱 약을 어떤 검사로 측정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이 방법은 자세하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뭐 이제 비욘디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강성욱 교수님이셨나요? 맞아요. 네. 그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맞습니다. 강상욱 아마 교수님께서 그런 강의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강의에 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유튜브 검색창에 한번 비욘디하고 그다음 미세 플라스틱 검색하셔서 저보다 더 전문가의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도 이제 삶에서 플라스틱을 좀 두려워하시나요? 안 쓰시려고 노력하신다든가. 아니요,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데 네. 이번 기회에 이제 이런 연구도 보고 발표도 준비하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에 많이 있구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스크만 해도 뭐 그러니까요. 몇백 개씩, 1000개씩 네.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냥 좀 다행이다 싶은 게 아 저희가 쓰는 안약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늘 가서 구독자분들께 너무 크게 안약 쓰시는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에 쓰는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안과는 안전하다 이렇게요. 네, 뭐 안전한 편이다. 네, 안전한 그렇게 편이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상욱 교수님 그럼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이것도 유명한데 아이봉이라고 하죠. 눈 세척제 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혹시 네. 이게 눈 건강에 나쁜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게 써보셨어요? 써본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눈이 화해지면서 네. 눈물이 막 나거든요. 그렇죠. 아이봉은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일본 안약은 특이한 게 좀 눈에 화한 느낌을 네. 주는 안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네. 개안이 되었다라는 게 딱 맞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안약을 시원한 느낌이 안 나면 안약을 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전체적인 안약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봉 한번 써보고 이거 못 쓰겠다 싶어서 저는 쓰진 않는데 건강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이제 일본에서도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쓰는 제품이겠지만 근데 사실 뭐 이거는 기호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화한 느낌이 어떤 분들은 좋다 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화한 느낌이 좀 불쾌한데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기호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눈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하면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것도 플라스틱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일회용 그 온열 아이 마스크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눈 좀 이렇게 건조하시거나 하실 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실제로도 좀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랑 그다음에 플라스틱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일회용 그 온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눈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통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되는 거는 네. 뭐 결막에는 혈관이나 아니면 눈 눈물기를 통해서 흡수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피부에 닿는 것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피부 장벽은 생각보다 우리가 두껍고 뭐 웬만한 거 상처가 있지 않는다면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품 사용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도움은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찜질을 하는 거는 건조증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왜냐하면 눈꺼풀에는 이제 눈물이 나오는 샘도 있지만 마이봄샘이라고 해서 기름이 나오는 또 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잘 나와야 우리가 눈물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해줘서 눈물이 잘 증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온찜질을 하면 그런 기름이 좀 분비가 더 잘 되면서 눈물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께 건조증이 있으시면 이제 온찜질을 굉장히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편하게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유구왕님 질문인데요. 예전에 부모님이 백내장을 수술하신 지 이틀 뒤에 일회용 인공 눈물을 몇 방울 버리지 않고 개봉 후에 바로 사용해서 걱정했던 기억이 강의 들으시다가 나셨나 봐요. 라식이나 라섹 혹은 백내장 등 수술 후 얼마 안 돼서 안구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특히 안내염 같은 무시무시한 질환 가능성도 있을까요? 라고. 아무래도 상처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겁이 나셨나 봐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상처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이후에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뭐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공눈 그 안약 같은 것들을 좀 몇 방울 떨어뜨리고 쓰시면 아무래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안내염 같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안약 제품들은 이제 다 멸균 상태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을 쓰는 이유도 사실은 오염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회용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통에 들은 제품들은
이제 그 안에 방부제도 들어있긴 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 안에 또 균이 자라서 안내용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쓰는 이제 일회용 제품의 안약 같은 것들은 이제 안내염에는 오히려 좀 더 보호되는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사실은 안약 같은 것들은 다 깨끗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내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것들은 이제 다회용 같은 경우는 너무 딴지 오래된 것들은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회용 같은 경우도 왜 뚜껑을 다시 닫아놓고 다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일회용 제품에는 이제 방부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변질이 돼서 그런 것들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기관과 보존하는 방법들을 잘 지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예전에 라식 수술하고 안약들을 주시잖아요. 네. 인공 눈물도 있고. 근데 그런 혹시 이 상처난 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까봐 걱정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CLS님이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의 취지는 절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 플라스틱이 적으니까 그냥 한두 방울 버리고 사용하시면 된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좀 안구건조증 얘기 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얘기해 주셨을 때 무현우님께서 인공눈물 될 수 있는 대로 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오남용을 막으면서 바르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인공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물만 있는 건데 네. 눈물은 사실 물만 있진 않거든요. 눈물은 정확하게는 이제 세 가지의 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점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뮤신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눈물의 풀 같은 건데요. 그게 있어야 눈 표면에 눈물이 잘 붙어 있는 거고요. 그 위층에는 이제 물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인공 눈물의 주 성분이고요. 그 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층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건강한 눈물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쓰는 인공 눈물은 사실은 그냥 물만 좀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환자분들께 이게 인공 눈물이 뭐 건조증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손도 트고 얼굴도 트면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그냥 보습을 해주는 거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션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기름지신 분들은 그냥 로션 잘 안 바르고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 쓰는 거지 꼭 인공 눈물을 꼭 써야 되고 꼭 안 써야 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잠자는 과정에서 눈이 쉬면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뭐 건조증이 좀 있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꼭 여쭤보면 잠 잘 주무시나요,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잔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건조증이 심한 사람이 많고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찜질을 하시면 조금 더 눈물 분비나 기름 분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커피나 이제 알코올 같은 것들은 탈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활 습관을 교정해 보시고도 안 좋으면 이제 인공 눈물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 해주시는 이야기 똑같이 해주셨네요. 네. 잠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온찜질하고 네. 그 다음에도 개선이 안 되면 인공 눈물을 쓰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사실 전자기기랑 굉장히 붙어 살잖아요. 그렇죠. 요즘 쇼츠 안 보고 잠드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다들 깜깜한 밤에 핸드폰 여기다 두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안과 교수님도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안 쓰시나요? 안 씁니다. 네, 그러면 안구 건조증이랑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눈을 깜빡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눈 표면이 마르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집중해서 저희가 보고 있으면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 눈이 표면 마르는 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집중해서 책을 보거나 PC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면
한 30분 정도 보고 나서는 좀 이렇게 눈을 감고 좀 쉬어줬다가 또 다시 작업을 하고 하시면 좀 눈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말씀드릴 때 아령을 막 1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하면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눈을 쉬어가면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눈을 자주 좀 감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 자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꿀팁 방금 좀 주셨는데요. 네. 눈을 좀 자주 감아야 된다라고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치료가 필요한 안구 건조증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뭐 눈이 말라서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인성으로 생기는 이제 안구 건조증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인성이요? 네, 염증성 안과 질환에 의한 아, 눈물 분비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눈에 눈꺼풀이나 이런 데 결막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구 건조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인공눈만 써가지고는 치료가 되지는 않고 안과 선생님 진료를 보시고 적절하게 이제 염증을 조절하는 약물이나 아니면 뭐 인공 눈물에다가 좀 더 추가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점액질이 포함된 인공 눈물 제품도 있고요. 아니면 염증을 좀 줄이는 인공 눈물 제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좀 쓰시면 왜 우리가 인공 눈물을 계속 썼는데도 비슷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좀 진료를 보시고 약물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안구 건조증이 함께 있으면 염증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증성 질환이 없어도 안구 건조증이 계속 있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나요? 일단 안과를 눈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하는 것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굳이 할 필요는 그렇죠. 없고요. 그냥 뭐 아니면 안약을 그때그때마다 잠깐씩 쓰시면 네. 좋아지는데 계속 그렇게 있는 분들은 사실 이거는 병적인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접근을 다르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쭙고 여러분들 질문 좀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공 눈물 하루에 권장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학회나 다른 교수님들이나 이런 안과 선생님들이 설명하시기로는 6번 정도가 적절하다고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루에 6번. 하루에 6번.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12월 1일부터 개정되는 인공 눈물의 그 건강보험 오. 고시에는 하루에 6개까지는 처방을 해주자라고 우리가 합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모든 많은 안과 선생님들이 하루에 6번 정도까지 쓰는 거는 오케이, 괜찮다. 근데 그 이상 쓰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공 눈물을 좀 쓰긴 하는 편인데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번 쓸 때도 있고 뭐 안 쓸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로션을 자주 바르는 거기 때문에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4번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6번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번 쓴다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본인이 썼었을 때 얼마나 내가 보습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L님께서 눈이 따가우니까 인공 눈물을 자주 쓰셨는데요. 많이 쓰는 게 오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건 몰랐네요. 적절한 간격으로 써야겠습니다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막 눈이 따가울 때는 사실 인공 눈물 써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아침 먹고 나서 좀 눈이 따갑다 평소에, 그러면은 따갑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넣으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저녁에 좀 따갑다 그러면 이제 뭐 퇴근하시기 전에 한번 넣고 퇴근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그 상황에 미리 쓰시면 아마 좀 따갑게 되는 현상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것들 하나씩 좀 받아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습기 트는 것도 눈 보호에 도움이 되나요? 요즘 너무 건조해서 힘듭니다라고 어쩔숭이님이 질문 남기셨습니다. 네,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날씨 자체가 건조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눈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습을 통해서 이제 방 안의 뭐 습도를 높이면 안구 건조증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귀여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안과 전문이신데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왜 관심을 갖고 있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쓰는 제품들이 안약들이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내과 교수님들이야 먹는 약을 많이 쓰시니까 뭐 사실 그런 걱정은 덜 하시겠지만 안약 보면 죄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 연구들은 지금 아까 소개해드린 연구는 이제 처음으로 발표된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같은 기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택트 렌즈를 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수술할 때 상처가 난 사람도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미세 플라스틱에 좀 노출을 덜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 안과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고정현님 질문입니다. 망막박리로 우하는 유리체 수술을 하시고 좌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약 5개월 정도 됐는데 일상생활 다를 바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인공눈물 쓰시고 계신데 망막에 영향은 없는지도 궁금하시다 하시네요. 네, 어쨌든 고정희님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고 참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사실 5개월 정도 지났다고 봤었을 때 망막이 잘 유착됐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90%, 95% 이상은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망막이 재박리되는 거는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반이나 3개월 이내에 많이 생기는데 5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시면 사실은 거의 이제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 근력운동, 뭐 뛰는 것도 괜찮고 수영하신다든지 비행기 타시는 이런 것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망막과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공눈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 표면에, 그러니까 각막을 포함한 눈 표면을 이제 보습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망막은 눈 안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인공눈물 사용하시는 건 오히려 눈에 좀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미인님 질문인데요. 양쪽 눈 망막 열궁으로 레이저 시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현재 유방암 치료 중이고 곧 항호르몬 치료로 타목시펜을 복용할 예정인데요. 망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이신지 궁금하다 네, 하시네요. 사실 유방암 치료제로 쓰는 타목시펜은 이제 굉장히 오래 복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0년 가까이 복용한다고 들었고 실제로 타목시펜 복용하신 분들 중에 시력이 좀 떨어진 분들을 보면 망막을 포함한 시신경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관찰이 됩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통계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은 뭐 한 1000명 정도 복용하셨을 때 한두 분 정도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모든 환자분들에서 이게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이제 복용하기 전이라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타목시펜 복용하시면서 정기적으로 망막 검사만 하신다면 뭐 만약에 문제 생겼었을 때는 약을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만 정기적으로 검사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정도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다만 이제 시력 저하가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껴지시면 네. 그때는 좀 기간을 줄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바님께서 요즘 광고에 계속되는 아이눈표가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아이눈표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시력 개선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약이 있을까요? 먹으면 개안이 된다던가. 아이눈표. 저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뭔가 영양제 같은 것 같네요. 네. 사실 영양제가 눈을 좋게 하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어떤 영양제인가요?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께 루테인이요? 루테인 요 한 가지만 우리가 효과가 딱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고 뭐 환자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물론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부터 추천해드리지만 없는 분들은 뭘 먹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냥 종합 비타민 정도 복용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비타민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 뭐 비타민 C가 포함된 그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들은 눈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항산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아이눈표라고 하니까 저도 언뜻 봤을 때 아이들 눈의 시력 개선에 좋다라는 영양제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루테인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양 섭취가 좋고 뭐 충분히 먹는 음식 안에 루테인을 포함한 그런 영양 성분들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뭐
드신다고 해서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저게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탁구의 왕자 사오님 질문인데요. 저희 라이브에 자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탁구를 자주 하시는데 이런 저희가 격정적인 스포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 스포츠 이렇게 하고 하면 눈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람도 맞고 뭐 네, 그러니까요. 탁구공을 눈에 맞아가지고 뭐 크게 다치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데 또 이제 뭐 사실 운동하시다 보면 눈에 이제 외상을 입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공은 거의 확률이 낮지만 뭐 셔틀콕이라든지 뭐 골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 이제 정확하게 맞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뭐 그 손으로 이제 만지고 했었을 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눈으로 들어서 눈병이 걸릴 확률은 제가 봤었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을 눈 비비는 만졌을 거요? 때 네. 그 균이 눈에 들어갔었을 때는 결막염을 포함한 눈병이 걸릴 확률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눈이 좀 뻑뻑하고 불쾌한 느낌이 뭐 실제 충혈이나 눈곱이나 뭐 이런 것들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결막염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단순히 그냥 뻑뻑한 느낌이라면 그냥 단순 건조증일 확률이 있어서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안과 진료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나 JJ님께서 영양제 또 질문하셨어요. 백내장 등 노안을 늦출 수 있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백내장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자외선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선글라스를 그럼 껴야겠네요. 맞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안경 잘 나오는데 안경에 자외선 차단하는 필름을 붙여도 괜찮거든요. 사실 이제 어르신들 만나보면 선글라스 끼는 거 굉장히 건방져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선글라스가 패션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파일럿들 눈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게 선글라스다 보니까 선글라스나 아니면 안경에다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필터를 붙이는 거는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종합 비타민, 비타민 C나 A나 E가 포함된 것들은 이제 좀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면 전체적인 항산화나 항노화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선글라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봄날님께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 이런 경우들도 좀 있나요? 사실 눈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눈이 너무 건조한 경우에 눈물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눈 표면에 눈물이 많이 없으면 그게 좋은 눈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에는 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뮤신이라는 점액이 있어야지 눈 표면에 잘 붙어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제 사람 눈에는 이제 눈에서 코로 빠져나가는 눈물길이 있거든요. 누도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협착이 생겨서 막힌 분들은 눈물이 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눈물길을 뚫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물길이 막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눈이 건조해서 그런 건지는 진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안과를 좀 방문을 해 보셔서 네, 맞습니다. 진단을 받아보셔야겠네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종수님께서 안과를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고 황반변성 영양제 드시고 계시고 인공눈물도 쓰신대요. 그런데 눈곱이 많이 생기신다고 합니다. 네. 눈곱 끼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사실은 눈곱이 끼는 것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점액이 뭉치면 눈곱이 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눈물에 물은 없어지고 점액만 남으니까 그게 뭉쳐가지고 이게 눈곱이 되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인공 눈물을 좀 더 자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약간 투명하게요? 그렇죠. 눈곱에 물을 풀어줘야 걔가 이렇게 이제 눈물이 좀 건강해지는 건데 눈곱이 낀다는 것은 오히려 눈이 마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눈물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좋고 눈곱의 색깔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얀 눈곱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조증 때문에 생긴 눈곱이 맞고요. 노란 눈곱이라고 하면 좀 결막에 대한 염증 때문에 생긴 눈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약을 좀 다르게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도 병원에 물론 다니시기 때문에 거기서 잘 봐주시겠지만은 한번 이게 어떤 눈곱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안과 선생님께 한번 더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건조해서 생기는 하얀 눈곱인지 아니면은 이제 염증 때문에 생기는 노란 눈곱인지를 일단은 좀 보시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눈곱이면 인공 눈물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해 네. 주셨습니다. 윤희님께서 유리병에 들어있는 인공 눈물 있을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서. 네, 아무래도 뭐 방부제, 네. 뭐 기관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크기도 작아서 유리병으로 또 들고 다닐 생각을 못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스포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꾹꾹 그러네. 누르지 못하고 그래서 네. 아마 정말 불편해서 안 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병원에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 생기시는 경우들도 좀 오기도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눈꺼풀 성형 수술을 하면 우리가 눈물에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정상적인 눈꺼풀은 눈에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눈물이 이제 잘 고여 있을 수 있게 하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지방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안검 성형이라든지 하게 되면 눈꺼풀이 뒤집어지거나 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뒤집어져서 노출되는 경우는 눈이 쉽게 마르기 때문에 건조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눈이 말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염증 같은 게 잘 생겨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눈꺼풀을 만지고 나서 건조증이나 염증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는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계속 불편한 경우에는 한번 눈꺼풀을 다시 수술로 손을 다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의견을 들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수술한 곳이 아닌 다른 이제 안과 중에서도 성형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2개 정도만 더 받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 허리로 입원 치료를 하실 때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붓고 치료하시다 보면 평소에 보이던 글씨가 돋보기로도 안 보이신데요. 혹시 약품이 눈에 영향을 주나요? 사실은 저런 약품들이 눈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 당뇨가 있으시다면 만약에 당뇨가 이제 좀 조절이 잘 안 돼서 급격하게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증상이 실제로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뭐 한 40 후반, 50이 되면 노안이 오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어드린 약제들이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들은 바는 없어서 아마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W님께서 이른바 눈 요가 시력 회복 운동 통해서 시력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나요? 라고. 이게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눈을 막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력 운동을 회복하겠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은 눈 운동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시력이 회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눈이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하는 걸 조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노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여기 있는 글씨도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글씨도 잘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은 조절이 안 돼서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게 노안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는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절을 계속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조절하는 능력을 계속 우리가 훈련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움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보고 아니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몽골에 사는 그런 사람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애기들이 학생들이 안경 끼고 눈이 안 좋은 이유가 실내에서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햇빛에서 자주 이렇게 보는 것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안현고도 괜찮죠? 안현고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아, 예.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요. 안현고는 뭐 물론 이제 이 연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안현고도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된 통에 제품들이 되어 있긴 있거는 하죠. 해서 네. 뭐 제가 확실하게 괜찮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치약 같은 거에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주진우 교수님하고 함께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망막 분야에 어쨌든 환자분들 많이 봐주고 계시니까요. 좀 현대인의 망막 건강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들어서 뭐 이제 스마트 기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핸드폰, 뭐 TV, 뭐 PC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광선에 대한 노출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보다도 사실은 뭐 망막 질환이 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발달된 것도 있지만 이제 진단 기술이 발달돼서 좀 더 예전보다 더 잘 찾아내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근시 자체도 많이 예전보다 늘고 있고, 근시가 는다는 것은 뭐 녹내장을 포함한 망막 질환도 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꼭 불편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좀 미연에 발생하셨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 주진우 교수님과 함께한 라이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눈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따뜻한 겨울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